계속할게요.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전기 오류 수정순위계 귀속식이죠. 자, 일단은 하나만 배우시면 돼요. 이익을 배우실래요? 손실을 배우실래요? 왜냐면 하나만 배우면 나머지는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익만 설명드릴까요? 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입니다. 손실은 뭐 굳이 볼 필요 없겠네요. 기업회계부터 이해하세요. 기업회계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손익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인 자본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딱 문제를 파악하고 아 얘가 손익으로 보냈거나 자본으로 보냈거나를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판단하셔야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진정한 세법의 귀속 시기가 뭔지를 모르십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니 문제 나올 때마다 헤맬 수밖에. 내 솔직히 얘기해볼까? 웬만한 학생들은 이것도 모른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자본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도 못 알아들으니 이거를 아셔야 요 법인세의 진정한 귀속 시기를 알 텐데요. 용케도 이걸 알아도 내가 스스로 문제에서 이게 법인세법상 전기거래인지 단기거래인지를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단기거래라고 쳐요. 단기거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가 전기에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기에 잘못 안 한 거예요? 단기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전기 오류 수정이익으로 단기 입금 잡아야 하는 단기거래를 기업회계가 손익을 잘 잡았으니 세무조정 없는 거고요. 얘는 단기 손익을 잡아야 하는데 기업회계가 자본을 잡고 있으니 입금산입으로 자본을 건드는 기타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전기 입금인 거예요. 단기 입금이 아니에요. 근데 어리버리 기업회계가 단기 입금 잡았으니 야 작년 걸 왜 입금 잡니라고 해서 입금불산입 해버리면 돼요. 이거는 전기 입금이어서 단기 손익에 안 잡아야 하는데 기업회계가 자본을 잡았으니까 여기도 손익 안 잡았고 왜냐하면 전기 거니까 여기도 손익 안 잡았고 여기도 자본을 잡아서 이때는 손익의 왜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부채 때문에 이중조정을 해줘야 돼요. 밑에는 안 볼게요. 방향성만 반대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거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절대 못 알아들으니까 밑에 있는 사례 좀 풀어보자고요. 밑에 있는 사례를 풀 줄 아셔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밑에 있는 사례 좀 볼까요? 잘 보세요. 이 사례는 제가 천천히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기업회계가 전기 말에 정기예금 미수이자를 100을 계상을 누락했습니다. 근데 단기에 현금 회수했을 때 얘를 전기오류 수정손익, 즉 기업회계는 손익으로 갈 수도 있고 자본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으로 반영했고 이 경우 세법상 진정한 귀속시기는 발생주의입니까? 현금주의입니까?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냐고요? 현금주의냐고요? 현금주의죠. 그래서 단기께 됩니다. 진정한 귀속시기가. 이해하셨어요? 이해 안 되세요? 잘 보세요. 정기에 원래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원래 기업회계가 이렇게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무슨 주의니까 기업회계는? 기업회계는 무슨 주의니까? 발생주의니까요. 이해하셨죠? 근데 전기에 이거를 놓친 다음에 올해서야 작년에 놓쳤네? 라고 해서 이걸 놓쳤으니까 올해에서야 현금 100의 이자가 들어오자 여기다가 이자 수익은 못 잡을 것이고 이게 올해 거니까 작년 거니까 기업회계가 고민 끝에 얘는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손익으로. 얘는 이 금액이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뭘로 처리하죠? 자본으로 처리하죠. 이해했어요? 아니 좀 기업회계를 이해해야 세법을 따라온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세법은 잘 보세요. 매우 참 묘하게 세법은 정기예금을 미수이자 작년에 잡았어야 돼요? 안 잡았어야 돼요? 매우 묘하지만 세법은 세법 보기에는 지금 기업회계가 맞은 거에 틀린 거예요. 지금 맞은 거예요. 맞은 거. 왜냐하면 세법상은 이게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전기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요. 단기에 뭐를 잡아야 돼요? 단기에 입금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세법상은. 맞죠? 왜냐하면 이게 미수수익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용케 기업회계가 손익으로 잡았으니 너도 손익이요 나도 손익이요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맞죠? 세법상 이자 수익을 재무에게도 우연히 손익 잡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어요. 얘 볼까요? 야 기업회계야 너 왜 자본 처리했냐? 내 작년에 놓쳤는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야 너 웃긴다? 세법은 작년에 놓친 거 아니야? 세법은 진정한 귀속시기가 단기 거야 단기 거. 그러니까 손익 잡아야 돼. 너 왜 이익잉여금 잡았어? 즉 입금산입에 이익잉여금 100에 기타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 문제가 77페이지에 있는 요거죠. 진정한 귀속 시기가 단기 입금인 거예요. 단기 입금. 맞죠? 그거를 기업회계가 손익거래 잡으면 세무조 정없고요. 단기 입금을 기업회계가 뭐 잡으면 엄한 자본거래 잡으면 입금 산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진정한 귀속 시기는 단기 입금이에요. 단기 입금. 기업회계가 손익 잡았으면 단기 입금은 손익 잡았으니까 세무조 정없고요. 기업회계가 자본 잡았으면 우리는 손익 잡아야 하니까 입금 산입에 자본 건드는 기타 하고요. 그래도 어려우세요? 천천히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놓쳐버리면 내가 알아요. 놓쳐봐가지고 여기서 놓치면 앞으로 세법에서 전기 오류 수정손익이나 이익잉여금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못 알아듣고 문제를 외워버리게 될걸?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정말 문제를 통째로 외웠어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를 통째로 외우는데 내가 외운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외운대로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해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사례 풀어보죠. 다음 사례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잘 보세요. 기업회계가 전기에 매출액 100을 누락하고 단기 현금 회수할 때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이거는 손익입니까? 자본입니까? 아니 둘 다 가능하다니까요. 손익도 갈 수도 있고 자본도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잘 보세요. 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는 전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이건 전기죠. 자, 앞에 사례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앞에 사례는 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가 단기인 문제고 요거는 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가 전기인 문제예요. 참고로 시험 문제에서 이게 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가 단기인지 전기인지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줄 리가 없죠. 내가 문제 보고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전기에 이 바보 어떻게 할래 이 바보들. 전기에 매출 100을 인도했으니까 인도주의에 의해서 인도주의에 의해서 매출채권을 얼마 잡았어야 돼? 이게 100 잡았어야죠. 인도주의에 의해서. 근데 이걸 누락하고 있다가 이 바보들이 어리버리 갑자기 기업 거래처에서 돈을 주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돈이 왜 들어오지? 원래 매출하고 매출채권을 잡았으면 뭐만 없애버리면 되는데 매출채권만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 바보들이 잡은 적이 없으니 이제 와서 어리버리 야 이거 아유 작년에 누락했구나 라고 해서 손익을 잡은 거예요? 자본을 잡은 거예요? 둘 다 된다니까요. 이 100원이 지네 회사한테 중요하지 않으면 손익으로 묻어버렸고요. 자기네 회사에 중요하면 자본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자, 세법은 흔들리지 마세요. 세법은 이거 당연히 인도주의에 의해서 언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전기거래가 돼야죠. 인도주의에 의해서 전기거래. 그래서 전기에 이미 매출채권 100 잡고 매출 100을 잡았어요. 세법은 뭐 하니까? 똑똑하니까 전기에 잡아놨다고요. 그래서 이미 전기에 뭐도 했겠습니까? 야, 이 바보야, 왜 매출 누락했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입금산입에 매출채권 100에 유보도 잡아놨겠죠. 세법상 매출을 재무회계가 누락했으니까 입금산입을 잡았을 거라고요. 이해하시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거 보여주게요? 안 보여주게요? 안 보여주겠죠? 시험 문제에서 저걸 안 보여준다고요. 자, 그러면 단기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지. 현금 들어올 때 매출채권 반제하면 돼요. 현금 들어올 때 매출채권을 반제하면 된다고요. 없애면 된다고요. 자, 근데 얘는 야 웃긴 놈이다. 너 왜 이익 잡고 앉아 있어? 이거는 작년 이익인데 우리가 보기에 안 그래요? 너 왜 이익 잡고 있어? 우리 보기에 작년 이익인데 그래서 뭐 한번 해줍니까? 입금불산에 한번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매출채권을 회수했으니까 반대 주정으로 마이너스 하면 돼요. 따라왔어요? 자, 얘는요. 너 웃긴다? 왜 갑자기 현금 들어오니까 이익잉여금을 건들고 앉아있냐? 우리는 현금 들어올 때 뭐 반제할 거다. 이 매출채권을 반제할 거다. 지우고 뭐야?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손익을 안 건드네. 자, 얘랑 얘 사이에는 손익이 적정합니까? 왜곡입니까? 손익은 적정이잖아요. 손익은 적정인데 보다시피 뭐가 왜곡돼 있어요? 자산 부채의 왜곡이 있습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왜곡돼 있어요? 자산 부채가. 얘 왜곡돼 있잖아요. 얘 왜곡돼 있죠? 그래서 자산 부채 왜곡돼 있으니까 매출채권을 입금불산입으로 마이너스부로 한번 없애주고 없애주면 되죠. 반대주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회계가 손익으로 처리하든 기업회계가 이익잉여금 처리하든 뭐는 언제나 한번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게 작년에 잡아놨던 매출 조건을 없애주면 되고요. 이중 조정으로 왜 자본 건들고 있냐라고 해서 이거의 반대 조정, 입금 잔입에 자본을 건드는 대개 기타를 딱 해버리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저 나름대로 천천히 설명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이해될 때까지 연습, 이해될 때까지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전기 오류 수정 손익에 대한 손익 처분과 자본 처분을 여기서 모르면 끝까지 헤맨다. 진짜 끝까지 헤매니까 여기서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잘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장 마치고요. 계속해서 7장 진행합니다. 7장은 자산부채 취득과 평가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챕터인지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앞에 6장까지는 손익에 대한 언제를 배우는 챕터고요. 이번은 얼마면 되겠니의 7장을 배우는 챕터입니다. 자, 7장 계속합니다. 일단은 79페이지는 제가 이 7장에서 배울 걸 다 한 장에 요약해 놨고요. 80페이지에 요약 끝나는 지점에 약 3분의 1 지점에 그 칠판 마크를 좀 보시죠. 칠판 마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 또는 부채 취득가액의 중요성, 그 말씀드린 것처럼 6장까지는 얼마면 되겠니를 배운다면 이번 챕터는 죄송합니다. 6장까지는 언제를 잡으면 되겠니? 입금과 송금은 뭔지 알겠는데 언제 입금과 언제 송금을 잡으면 되겠니를 배웠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얼마면 되겠니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써있죠. 앞절까지는 입금 송금의 귀속시기까지 학습하였는데 얼마에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한 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세법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이번 챕터에서는 그래서 얼마를 배웁니다.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어? 왜? 죄송해요. 그 현빈인가 원빈인가 누구죠? 걔가 원빈이지? 아마 얼마면 되겠니라고 했잖아요. 좀 따라하려니까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이번 챕터는 제목은 자산부채 취득평가인데요. 부채는 안 배워요. 그냥 자산 위주로만 배웁니다. 자산을 얼마에 잡으면 되겠니를 배우는데 자, 80페이지에 7.1의 취득가액의 일반론입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챕터 7을 헤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역시나 어디에 무슨 규정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 또 큰 그림 보기 1. 자산 취득의 일반 규정. 6장 기억나요? 재화 판매 손익의 1번 재화 판매 손익의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 양가로 2번의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기억해요? 얘도 1점의 자산 취득의 일반 규정. 옆 페이지에 81페이지에 2점의 합병 분할. 그 다음에 81페이지 3점의 채무의 출자 전환 넘기시면 82페이지 4점의 취득가액의 특수문제.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잡다한 것들 여러 개 배우고 85페이지의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요약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86페이지의 빅3 86페이지 빅3 7.2의 재고자산 1.2 재고자산 넘기시면 88페이지 6.2 유가증권 마지막으로 90페이지 7.3의 외화자산 부채 이게 빅3 이렇게 3개를 배우고 이번 챕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7.1까지는 빅3가 아니라 짜잘한 거 여러 개 배우고요. 7.2, 7.3에서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 부채라는 빅3를 배우고 이번 챕터는 끝이 납니다. 이번 챕터 역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전형적으로 말 문제가 많이 나왔던 챕터고요. 물론 계산 문제도 곧잘 나오곤 했는데 아무래도 말 문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7.1 가보세요. 7.1의 취득가액의 일반론에 1점의 자산 취득의 일반 규정입니다. 자, 매입이래요. 이제 이런 거 다시 강의해야 돼요. 다 아실 텐데. 매입일 때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 넣는 거 알잖아요. 뭐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자가 제작이나 건설이면 당연히 매입가액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매입가액 대신에 제작 원가가 있겠지. 거기다가 기타 부대비용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단기금융자산은 좀 독특합니다. 단기금융자산은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하고 파생상품인데 기업회계 기준이 그렇게 한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법인세법도 취득가액에 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아요. 기억나요? IFRS에서 즉 재무회계에서 단기 매매 항목으로 지정된 단기 금융자산은 사고 팔 때마다 우리 특히나 살 때 취득할 때 증권사에다가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취득가액에 부대비용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아요. 이거 배웠어요? 왜 그러겠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니까
샀다가 팔고를 워낙 자주 하다 보니 샀을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바로 비용 처리해버리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데 세법도 이 규정을 기업회계를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양가로 4번 교환 증여는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 절대 양도자산의 시가가 아니에요. 취득한 자산의 시가입니다. 취득한 자산의 시가. 80페이지 줄을 보실래요? 80페이지 표와 그림 사이에 주가 있는데 일괄취득이라고 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가액과 건축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 가로 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불분명하면 시가대로 안분하고요. 그게 아니면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규정은 부가세 후술이니까요. 거기 주에다가 그냥 부가세법 후술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사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례. 아주 재밌는 사례인데요. A사가 건물 A를 이게 뭔지 알죠? BV, 북밸류인 거 아시죠? 북밸류 100에 MV는 뭔지 알죠? 마켓 밸류, 시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 150을 B사의 건물, 북밸류 120, 마켓 밸류, 시가 140인데요. 와 교환한 경우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A사 건물 A를 B사한테 넘긴 다음에 얘한테 뭐 받으면 돼요? 현금 받으면 얼마나 깔끔할까? 안 그래요? 현금 받으면 참 깔끔한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공급한 다음에 또 다른 B를 받아오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환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교환계약. 자, 이 교환계약을 통해서 A사는 건물을 없애고 B사한테서 건물 B를 받아와요. B사는 집에 가서 혼자 보세요. 이번 시간에 두 개 다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A사하고 B사는 똑같아요. 저는 이거 설명 안 할 테니까 B사는 집에 가서 보시고요. A사 봅시다. 자, 세법은 건물 A 100을 없애요. 왜 100을 없애는지는 알죠. 장부가가 100으로 잡혀 있었으니까 100을 없애야죠. 그리고 시가를 얼마 잡으라고요? 시가. 자,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봐요. 이번 챕터 뭐 배워요? 언제 배워요? 얼마 배워요? 다시. 이번 챕터 뭐 배워요? 언제 배워요? 얼마 배워요? 얼마 배우죠? 이렇게 교환거래에 뭐의 시가 잡으래요? 지가 준 150 잡으래요? 지가 받은 140 잡으래요? 140 잡으래요. 그래서 이때 처분이익이 40이 나오니까 입금산입에 건물을 100짜리를 140으로 올려서 40에 유보 잡습니다. 어려워요? 다시 한번. 자, 앞에 있는 표에서는 얘만 배운 건 아니고요. 앞에 있는 표에서는 뭐 매입, 자가건설, 단기금융자산, 교환증여 다 배웠는데 그 중에서 사례는 지금 교환증여인데요. 교환증여는 취득 당시 취득한 자산의 시가라고 했어요. 양도한 자산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다가 내가 양도한 자산 150원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양도받은 자산 140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가 100만 잡았는데 세법은 140 잡아야 하니까 이번 챕터는 얼마면 되겠니를 배우고요. 입금산입에 40에 유보를 시키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B사는. 내가 근데 노파심에서 하나만 물어보자. 노파심에서. 왜 기업회계는 100을 없애면서 100을 잡았죠? 아니 100을 없애는지는 왠지는 알죠. 잘 잡혀있는 장부가가 100이니까 100을 없애는데 왜 저기다가 취득가할 때 100 잡습니까? 요거를 소위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요새? 뭐 이런 거 안 배워요? 장부가액법 또는 동종자산 교환 이런 거 안 배워요? 내가 왜 이걸 빨간색으로 쓰고 있지? 중요한 거 아닌데? 장부가액법, 동종교환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러면 이런 거 안 배워? 이런 거? 상업적, 실질이 네? 안 배워요? 결여된 교환 이런 거 안 배워요? 아예 모른 척 하지 말고 재무회계도 다 배울 거려. 우리 때는 동종교환이라고 배웠어요. 즉 말도 안 되지만 건물 A를 주고 왜 또 건물 B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교환합니까? 건물 A를 주고 돈을 받아오든지 건물 A를 주고 하다못해 토지나 기기장치나 자동차를 받아와야지. 건물 A를 주고 뭐하러 건물 B를 받아올 거를 뭐하러 교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만 나오는데 현실에서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걸 동종교환이라고 해요. 즉 건물 A 주고 건물 B 받아왔으니까 이건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처분이익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처분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이런 걸
우리 때는 동종교환이라고 배웠고요. 장부가액법이라고도 배웠어요. 그냥 장부가액 없애고 새로 그 장부가액 그대로 잡는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상업적 실질이 없다. 왜냐하면 상업적 실질이 없지 않아요? 건물 A 주고 건물 B 받아왔으니 이게 무슨 상업적 실질이 있습니까? 말장난하는 거지. 어때요? 저한테 오늘 재무회계 진짜 많이 배우죠? 이걸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기업회계는 왜 100 없애고 왜 100 잡았는지는 책에는 구체적으로 안 써있죠. 이건 세법책이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 세법은 준 것이가 잡는다, 받은 것이가 잡는다, 받은 것이가 잡는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81페이지 2점에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등입니다. 요건 조금 독특하고요. 약간 처음에 공부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봐 밑에 사례 하나를 만들어 왔으니까 위에 있는 표 어려우시면 사례만 잘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81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표를 볼까요? 양가로 1번 현물 출자의 경우고요. 양가로 2번 합병, 가로 열고 인적 분할 포함인데 너무 다행인 것은 지금 배우시는 양가로 2번에 합병 인적 분할은 15절에서 합병 분할이 뭔지를 배우셔야만 아시기 때문에 너무 다행인 거는 지금은 이 표는 반쪽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즉 양가로 2번은 보실 필요 없고요. 양가로 1번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양가로 1번을 보시면 현물 출자의 경우죠. 현물 출자 가로 열고 물적 분할의 경우인데요. 동그라미 1번 현물 출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 동그라미 1번 현물 출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인데 A 현물 출자 또는 물적 분할 법인을 설립해 가면서 그러면 순자산의 시가 B 현물 출자인데 기존 법인일 때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거짓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이건 지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이 현물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아니라 받은 자산은 취득한 자산의 시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 밑에 줄을 볼까요? 현물 출자가 뭔지부터 공부해 볼까요? 현물 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하는 출자, 예를 들면 현금이 아닌 토지, 건물 등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경우를 대표적인 현물 출자라고 부릅니다. 사례 좀 볼까요? 사례. 현물 출자 사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겠어도 이 사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만. 잘 보세요. 내가 문장 읽어드리고 내가 A 사인지 B 사인지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답하셔야 돼요. 문장 읽어드리고 제가 A 사예요, B 사예요 물어보면 답하셔야 돼요. 자, A사가 B사에게 투자를 하는데 건물을 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A사 주식과 B사 건물의 각각의 취득가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는 A사요, B사요? 나는 A사요, B사요? 아,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오늘은 제가 A사로 한번 가정해 볼까요? A사? A사, 내가 A사요. 내가 A사인데 이 B사가 삼성전자라고 가정할게요. 삼성전자. 나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고 싶어요. 어때요? 벌써 이름만 얘기만 들어도 간지가 잘잘 흐릅니까? 나는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한테 뭐를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삼성전자 주주가 되고 싶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한테 뭐 달라고 하겠어요? 돈 내. 너가 돈 내면 내가 주식 한 주 줄게.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쥐뿔 나는 가난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한테 돈도 없으면서 무슨 내 주주가 되려고 그래? 그러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내고합니다. 인생은 내고니까 나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할게요. 내가 얘한테 내가 토지 건물이 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은 없는데 토지 건물이 있으니까 너만 괜찮다면 나의 토지 건물을 너한테 파는 형식으로 해서 돈을 준 걸로 가정하고 한 주를 받아오고 싶다. 자, 삼성전자 이 제안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겠죠? 삼성전자는 토지 건물이 여기저기 많이 필요하죠. 공장 세우려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희소하니까 오케이, sounds good.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현물 출자라고 한다니까요. 현물 출자. 어려우세요? 출자를 현금으로 한 거예요? 현물로 한 거예요? 현물로 한 거 아니에요. 자, 얘는 현물 출자를 했다고 하고요. 얘를 현물 출자를 받았다고 하면 돼요. 어려우세요? 그래도? 그래서 얘는 건물을 이렇게 얘한테 넘깁니다. 건물은 장부가액 400이요. 시가는 550이고요. 얘는 그러면 받은 걸로 이제 주식을 액면가액 500짜리 시가 600짜리를 넘기죠. 누구부터 할래요? A부터 할래요? B부터 할래요? 우리 쉬운 B부터 할까? 자, B는
B부터 하자. 삼성전자는 확실한 건 자본금이 얼마가 생깁니까? 500이 생기죠. 왜냐면 액면 500이니까.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이번 7장 뭐 배운다고요? 이번 7장 뭐 배운다고요? 얼마를 배운다니까요? 우리 표로 올라가 보세요. 양가로 1번에 삼성전자는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다시 찬찬히 읽어보세요. 삼성전자가 동그라미 1번이냐고요? 2번이냐고요? 현물 출자 한 거예요? 현물 출자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의하면 현물 출자 받았으면 뭘로 잡으랍니까?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잡으래요. 건물 시가 얼마예요? 550원. 쉽네. 얘는 쉽네. 그러니까 끼워넣기로 주발초가 엉겹결에 얼마가 생깁니까? 50이 생기는 거죠.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막? 뭐가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자, A사 나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내가 현물 출자했고 B사가 이번 기회에 신설돼요. 삼성전자가 신설되는 케이스고요. 동그라미 2번은 현물 출자했고 B사가 기존에 있던 법인에 내가 현물 출자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인의 출자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이번에 출자하면서 삼성전자를 설립시켜 버리겠습니까? 2번이 더 많지 현실적으로 기존 법인. 자, 위에 표 올라가 보세요. 표 올라가시면 A사의 동그라미 2번은 표의 동그라미 1번인가요? 동그라미 2번인가요?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 중에 A인가요? B인가요? 야, A냐고 B냐고요? A예요, B예요? 야, 김혜계사 A야, B야? 이거 몰라 이거? 이게 A겠어요, B겠어요? B 아닙니까? 기존 법인. 그러니까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잡으래요. 지가 취득한 주식의 시가 여기 있네요. 600원 잡아야죠. 그러니까 건물 400원짜리 없으면서 처분이익 얼마 나옵니까? 200원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신사법입니다. B사를 신설시키면서 현물 출자하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표에 동그라미 1번에 야, 김혜계사 A야 B야? 이거 A예요 B예요? 뭐예요? A죠. 현물 출자 물적 분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러면 순자산의 시가래요. 내가 준 순자산의 시가 550원이죠. 그래서 550원 잡습니다. 그러면 처분이익이 얼마 나와요? 150원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합니다. 그래도 밑에 있는 사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3점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죠. 이렇게 말들이 어려워. 이건 또 뭐예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뭡니까?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 당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양가로 1번 일정한 요건 가로 열고 과세 이혼 요건을 갖추면 보면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자, 이거는 1-25페이지 전술했다는데요. 한번 가볼래요? 가보기 싫죠? 두렵잖아요. 왜냐면 25페이지를 펴는 순간 100지장이 될 테니까. 자, 1-25페이지 가보면 주 4번에 있어요. 두려워도 우리는 대응하셔야 합니다. 극복하고 일어나셔야 할 수 있어요. 자, 25페이지 주 4번 보세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 중 법 소정 요건을 구비한 금액이죠. 자, 법인 A 채권자고요. 법인 B 채무자예요. 나는 A예요, B예요? 25페이지 빨리 가보세요. 항상 제 책에서는 나를 찾으려면 클릭마크 된 사람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채무자예요, 채무자. 한마디로 빚에 쫓기는 사람이라고요. 과거에 내가 A한테서 얼마 빌려왔어요? 400원 빌려왔죠? 근데 내가 400원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으니까 지금 채무자겠죠. 근데 A가 나한테 돈 갚으래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나 죽일래 살래 배째라 하다가 A랑 나랑 극적으로 타결을 하죠. 극적으로 협의하고 타결을 합니다. 야, A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날 죽이지 말고 내가 지금 주식을 한 주 발행해 주겠다. 자, A는 나한테 400원 받아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면서 주식 한 주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떨떠름 할까요? 떨떠름 하겠죠? 아이씨, 현금으로 줘. 근데 B인 나는 현금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현금이 없어요. 이렇게 하죠. 현금이 없어요. 아이씨, 그럼 어떡하라고? 제가요, 주식이 한 주 있으니까 주식이라도 받아가실래요? 아, 몰라. 알람하고 말라 말아. 그래서 주식을 한 주 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내 입장에서 채무를 출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나의 채무를 자본으로 출자해서 없애버렸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누구 배우냐면
25페이지에 A를 배웁니다. 즉 25페이지는요 B 입장에서 배운 거고요. 81페이지는 A 입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점의 제목을 보실래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즉 A 입장에서 400원을 포기하고 어렵게 B사의 주식을 한 주를 받아왔는데 그 주식을 여기다 주식 쓰고 얼마 잡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주식 쓰고 얼마 잡으면 되겠냐. 다시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 잡으시면 되고요. 양가로 1번에 금방 25페이지에 과세 이혼 요건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갖춘 경우는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잡으랍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참고로 여기서 주의 일정한 요건은 과세 이혼 요건이라고 해서 금방 갔다 온 25페이지에서 다 이미 배웠었는데요. 3대 캐 안습 사태, 3대 캐 안습 사태, B사가 지금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망하고 있는 3대 캐 안습 사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우리 25페이지에서 제가 다 키워드 밑줄거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동그라미 1번, 재물을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 이게 키워드. 동그라미 2번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그 뒤에 부실징후기억, 이게 키워드. 동그라미 3번 채권 보유 금융회사 등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그리고 협약체결법인, 이게 키워드 되시겠습니다. 한마디로 A사가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B사가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누구예요? A사예요? B사요? 왜 엄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B사지. B사죠. B사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A사는 나고, 나는 지금 굳건히 잘 살고 있고. 사례 한번 볼까요? 사례. 자, 사례 좀 보겠습니다. A사는 과거에 B사에게 800원을 대여한 적이 있어요. 이 대여금이 바로 채권을 의미하는 거죠. 단기에 B사의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서 B사의 주식 액면 500이요 시가 600을 출자 전환 받았어요. 이번에 이 문제에서 주인공은 A사고요. 자, 과거에 이렇게 대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여. 근데 얘가 오늘 나한테 돈 없다면서 주식으로 이렇게 출자 전환 이렇게 해줬어요.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A사 일반적인 경우와 B사가 망하고 있는 과세 이혼 요건, 즉 캐안습 사태, 금방 배웠던 동그라미 3번 중에 하나. 자, 일반적인 경우든 캐안습 사태이든 확실한 것은 이번 기회에 내 대여금을 얼마를 없앱니까? 800원을 없애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주식을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자,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한 주식에 뭐 잡으면 됩니까? 시가 잡으면 돼요. 취득한 주식의 시가. 일반적인 경우면. 자, 그렇지 않고 과세 이혼 요건을 구비한 캐안습 사태이면 그냥 자기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대체하세요. 또는 자기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대체하세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뭔 소린지는 대충 알겠죠? 왜 그런지를 모를 뿐인 거지. 그쵸? 왜 그런지를 모를 뿐인 거지 뭔 소린지는 알겠죠? 다시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채무의 출자 전환. 그럴 때 일반적인 경우는 이 주식 자리에 얼마를 써라? 그냥 쥐가 이번에 받은 주식의 시가 써라. 그리고 캐안습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 이혼 때는 여기다 얼마 써라? 그냥 없애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라. 왜 그런다? 모르겠다.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드려요. 왜 그런지 딱 1분 동안 설명드리는데 관심 없으면 닫아버리세요. 괜찮으니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B사 때문에 실은 그래요. B사 때문에. B사를 보시면 과거에 지긋지긋했던 차입금 800원을 이번 기회에 없애면 되죠? 맞죠? 그러면서 자본금 얼마 생겨요? 500 생기죠? 자본금 얼마 생겨요? 500 생기죠? 이게 시가가 얼마니까? 600이니까 주발초 얼마 생겨요? 주발초 100 생기죠? 100 생기죠? 그리고 원튼 원하지 않든 채무 면제액 얼마 생깁니까? 200 생기죠? 일반적인 경우는 채무 면제액이 입금으로 과세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국세청은 얘한테서 어차피 입금으로 과세 받아왔으니까 나한테 뭐를 인정해줘요? 비용 인정해줘요. 야, 난 얘한테 세금 받았거든? 입금 인정해줄게. 너는 그냥 비용 인정받아라. 자, 근데 이렇게 캐안습 사태일 경우 잘 보세요. 채무 면제액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아니지. B는 지금 과세 이혼 요건으로 위에서 배웠던 3대 캐안습 요건이기 때문에 이 채무 면제액이 과세가 됩니까? 익불이 돼버립니까? 익불이 돼버립니다. 국세청은 얘한테 세금 걷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짜증나서 나한테 비용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비용 인정 안 해주죠.
제가 1분 딱 설명한다고 그랬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과감히 넘어가세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 자, 참고로 그 밑에 꽃표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꽃표시가 달려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꽃표시가 제가 두루뭉실하게 비용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계정 과목이 무려 4개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비용은 계정 과목은 아니죠. 비용이라는 소리는 계정 과목은 아닌데 무려 이 비용 자리에 4개의 계정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의 시가가 즉 600원이 채권의 장부가액 즉 800원보다 작아서 200원 처리할 때 동그라미 1번 이런 행위 자체가 1년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접대비, 동그라미 2번 이런 행위 자체가 1년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기부금, 동그라미 3번 이런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즉 200원을 손해보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송금 인정, 다만 특수관계가 아닐 경우고, 동그라미 4번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즉 A와 B사가 서로 특수관계인 그 다음에 조세부담에 부당한 감소 목적이 있으면 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봐서 손불까지 당하는 매우 다양한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비용이라고만 써있지 실제 계정 과목은 무려 4개까지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취득가액의 일반론 중에 3개를 배웠고요. 4점의 취득가액의 특수문제인데요. 4점에 나오는 취득가액의 특수문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부여잡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특수문제라고 해서 무려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8번까지 8개가 따발총 쏘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나와요.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딱 정신 딱 제대로 못 차리시면 금방 뭔 소리인지 까먹거든요. 지금부터 8개의 특수문제를 배울 텐데 참고로 주 보세요. 주가 주 1, 2, 3, 4, 막 5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부연 설명들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상당히 안드로메다를 한번 갔다 오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어려워서가 아닌데 막 비슷한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 취득가액의 특수문제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